이다. 그리고 일반 기업 회계 기준, 한국채대 국제 회계 기준 두 개가 상충되면 특별한 조건이 없으면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적용한다. 우리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가지고 시험 본다라고 기본 베이스라고 그랬었죠. 자, 그리고 시험에서도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라는 거에 적요 입력 생략하지만 타계정 대체거래 적요 번호 8번 선택해서 입력하라는 거고, 채권 채무 관련 별도 고려 요구가 없을 때는 기등록되어 있는 거래처 코드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거래처, 우리 꼭 F2번에서 거래처 찾아서 썼죠.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500번, 800번 우리 경비 구분 정확하게 하라는 말이 입력시 유의사항이 적혀 있는 거예요. 항상 이 부분은 신경을 쓰시고, 자, 우리 분계 문제 5개만 좀 풀어볼게요. 자, 1월 1일 날 가지급금 70만 원은 생산직 근로자인 정찬호의 출장비로 다음과 같이 정산되었다. 단 가지급금에 대하여 거래처 입력은 생략하고 하나의 전표로 입력할 것. 자, 정찬호의 출장비 85만 원이고 부족분 15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자, 그럼 분계를 해보면 자, 분계할 때 확실히 알겠는 거, 대변에 일단 현금으로 15만 원 지급했대요. 이건 확실하죠. 돈 준 이유가 이제 직원 출장비 정리하는 거니까 차변에 여비 교통비고, 자, 이 직원이 어느 부서 직원이죠? 생산부 직원이죠. 그래서 500번대의 여비 교통비로 처리해 주셔야 되고, 직원의 출장비는 총 85만 원인데 과거에 지급했던 가지급금 70만 원을 빼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지급한 거예요. 자, 시험 때는 알리바이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자, 만약에 가지급금을 지금 우리 지워야 되는 사항이라는 걸 알겠죠? 그럼 오늘 날짜로 장부에 와서 가지급금을 보면 차변에 잔액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얘를 지금 정산하니까 정리하기 위해서 대변으로 보낸 데서 가지급금을 대변으로 쓰시는 방식을 쓰셔도 돼요. 시험에서 무조건 알리바이 형성이라고 저는 표현하는데, 데이터가 조건을 주면 거기에 맞는 데이터는 다 웬만하면 다 들어와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분개하면 되겠죠. 뭐 거래처는 생략하라 그랬으니까. 다음 1월 20일 주식회사 능력에 600만 원을 6개월 후 회수 조건으로 대여하기로 하고 보통 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우리 시험 때 이런 분기 나오면 좋겠다. 그죠? 대변에 보통 예금 계좌에서 이체했으니까 대변에 보통 예금 600만 원이고 차변에 6개월 회수 조건. 그럼 단기 대여금이겠죠. 올해 다 끝나는 거예요. 거래처는 주식회사 능력. 금액은 600만 원이다. 참고로 지금 여기 보고 있는 문제들은 나중에 지금 저거같이 풀고 나서 다시 볼 일 없으니까 그냥 막 쓰셔도 돼요. 자, 다음 4월 22일 미지급 세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지방소득세 1,000만 원을 법인카드인 BC카드로 결제하였다. 그럼 미지급 세금도 부채죠. 얘를 납부하는 거니까 차변에 미지급 세금 써주고, 대변에 카드 결제했으면 외상거래인데 세금 내는 건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니죠. 그래서 미지급금이다라고 해서 BC카드사로 써줄 거예요.
차변에 미지급 세금을 지워주고 대변에 미지급금 BC카드 1000만원이다. 자, 4월 30일 당사는 한 주당 발행 4,000원, 주식수 2만 주의 유상증자를 통해 보통예금 통장으로 8천만 원이 입금되었으며 증자일 현재 주식 발행 초과금은 1,000만 원이 있다. 한 주당 액면가액은 5천 원이며 하나의 거래로 입력할 것. 자, 그럼 자, 얘는 지금 주식을 발행하는 거죠. 증자를 하는 거니까 주식을 발행하면 대변에 무조건 자본금. 그럼 자본금은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니까 1억 원이 되겠죠. 그럼 1억 원에 발행했는데 우리는 발행을 4천 원에 해서 8천만 원을 받은 거예요. 그럼 1억 원의 자본금이 증가하는데 8천만 원 받았으니까 2천만 원 손해죠. 그럼 바로 주식 할인 발행 차감하는 게 아니고 주식 발행 초과금 잔액 볼 건데 주식 발행 초과금 잔액이 1,000만 원 있다고 말해주고 있네요. 그럼 얘 먼저 우선 상계를 하고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다라고 써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대변에 자본금 1억이고 차변에 보통 예금으로 8천만 원이 들어왔고 2천만 원 손해봤는데 1,000만 원의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다고 했으니까 얘를 먼저 우선 상계하고 나머지만 주식 할인 발행 자금이다라고 써주면 되겠죠. 다음 5월 25일 직원 최상도에 대해 지급한 5월분 급여에 대한 급여 명세서는 다음과 같으며 공제 후 차감 지급액에 대해서는 당사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자, 그럼 지금 지급 내역에 있는 이 내용들은 경영기획팀이니까 급여라고 해서 이 금액 쓰면 되고 소득세, 지방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얘네들은 뭐 특별한 거 없죠? 그럼 예수금. 그럼 공제액에 얘가 합계졌으니까 예수금이고 지급총액 얘가 차감 지급액인데 보통 예금에서 나갔다.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그럼 차변에 급여 332만 원이고 당연히 800번 되고 대변에 예수금 35만 290원 이 금액을 보통 예금에서 이체했다. 뭐 시험에 나오는 문제도 우리 같이 연습하면서 이야기했던 거랑 문제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런 스타일만 정확하게 익히시면 돼요. 자, 그럼 일반 전표 입력으로 가서 자, 보시면 1월 달이다라고 하면 기존의 입력 데이터들이 입력이 되어 있어요. 당연히 데이터가 다 있는 전체에서 우리 시험 문제 내용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데이터 입력되어 있으니까 아래쪽에 쓰셔도 되고 아니면 뭐 하나씩 해서 1월 11일이다 해서 이렇게 쓰셔도 되고 아니면 저처럼 변경 눌러서
1년치를 그냥 다 쓸 수 있도록 해서 아래에 한 번에 그냥 다 5개를 쓰셔도 되고, 그건 여러분들 편리한 방법으로 쓰시면 돼요. 편리한 방법으로. 자, 우리 5개만 컴퓨터에 입력을 해 볼게요. 저는 여러분들 한눈에 보이게 이렇게 할게요. 해보니까 조금만 공부하면 시험 때도 뭐 무난하게 할 수 있겠죠. 그죠? 지금 제가 그 100문제를 줬다는 건 세무이급이 한 회차가 5문제니까 20회차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엄청 양이 많죠. 그런데 그 안에서도 겨우 20회차분인데 문제를 푸시면 다 푸신 분은 느낌이 올 거예요. 아, 얘가 반복적으로 나오네. 또 나왔던 걸 리사이클 하네. 그러면 이틀 안에서 보면 리사이클 형식의 문제들이 계속 나오니까 하면은 특별한 일 없으면 문제없이 풀겠다라고 느낌이 드실 거예요. 자, 이거 하루에 한 번씩 저와 같이 분개는 감을 잃으시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입력하실 때 항상 스스로 거래처 안 썼으면 반성 스스로 하시고, 스스로 이거 하나 때문에 틀렸겠구나 라고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자, 이제 자고 교재 186페이지로 가서 자, 오늘 계속해서 이제 부가가치세 이론한 후에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하면 그 다음부터는 부속서류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부속서류하고 부가세 신고서 작성에 대한 것 때문에 이번에 부가가치세를 저번보다는 조금 더 깊이 하면서 또
또 우리 실기를 할 줄 알기 때문에 어떤 부분 때문에 제가 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실기에서는 이런 이야기 설명을 한다라는 것까지 같이 이제 앞뒤를 맞춰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186페이지 펴셨죠? 자, 이제 부가가치세 개념에 대해서 적혀 있네요. 자,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를 과세 대상으로 해서 과세하는 조세다. 이제 왜 우리 그 사업자 납세 의무자가 창출한 부가가치를 10%를 세무서가 가지고 가려고 하는 거죠. 그죠? 이제 그 개념에 대한 느낌은 있으시죠? 물건 가격의 10%라는 건 최종 소비자의 입장인 거고, 우리 사업자의 입장으로 바꿔서 우리 부가가치세는 첫 시작부터가 사업자가 그 부가가치를 누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단계에 발생한 거에 10%를 전부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가가치라는 거는 우리 사업자가 생산 또는 유통 과정에서 창출한 가치의 증가분, 그게 우리 나 얼마 남길래 라고 제가 표현했었고, 콩글리시로 마진이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자, 그럼 이 각 단계에서 발생한 매출액에서 외부 구입하여 사용 소비한 매입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 매출 금액하고 파는 이 물건을 만들거나 아니면 이걸 써가지고 우리가 뭔가 사용했을 때 그때 필요한 매입액을 전부 다 뺀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부가가치세의 특징에서 자, 지금 우리 교재는 7가지만 적혀 있는데, 자, 이론에서 부가가치세의 특징을 이야기를 하면 자, 부가가치세의 첫 번째 제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국세라는 거예요. 국세라는 건 전에 비교할 수 있는 걸로 말했던 게 지방세였죠. 우리 징수권자가 국가이면 국세인 거고, 우리 여러분들 구청 이런 곳에서 징수해 가면 지방세라는 거예요. 자, 다음 중요한 부가가치세의 특징이 얘는 보통세라는 거예요. 비교할 수 있는 게 목적세죠. 자, 보통세, 목적세의 차이는 징수를 하는 게 어디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징수를 하면 그걸 우리 목적세라고 하는데, 우리 그 교육세라든지 농어촌 특별세라든지 교통에너지 환경세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걸 어디에 쓸 목적을 가지고 징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가가치세법은 보통세로 일단 징수를 해서 어디에 쓸지 예산 편성하고, 그 좋아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 국회에서 어디 쓰자고 같이 이제 승인을 해주면 그러면 그걸 사용하는 방식의 세금이 부가가치세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부가가치세는 우리 소비세의 형태예요. 소비세하고 비교할 수 있는 게 우리 소득세 그리고 보유세가 있는데, 우리 부가가치세는 우리 소비를 해야지만 발생하는 거지, 소비를 하지 않으면 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할 일은 절대 없다는 거예요. 그죠? 부가가치세 내기 싫으면 돈 안 쓰면 돼요. 그럼 그냥 재산세, 그럼 이제 보유세만 내면 되는 거죠. 재산세 그런 거 무서워하실 필요 없어요. 물론 여러분 중에 걱정스러우신 분도 있겠지만 재산이 좀 많으시면 일반적으로 재산세를 두려워할 정도의 수치는 아니에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 나의 순자산 가액이 한 10억 좀 넘어가, 그러면 걱정을 좀 하시고, 그거 아니면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다음 우리 이 부가가치세는
소비형 부가가치세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얘는 소비 단계에서 발생하는 걸로서 다른 거 비교하기는 그런데 최종 소비자가 이 소비 단계에서 부담한다라는 특징인 거예요. 한마디로 그 사이에 있는 사업자 단계에서는 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사업자 단계에서 부담하는 게 아니고 최종 소비자가 소비 단계에서 부담하는 형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 부가가치세의 특징은 간접세라는 게 있죠. 간접세하고 비교할 게 직접세인데 간접세는 얘는 특징이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걸 간접세라고 하죠.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건 부가가치세를 여러분들이 커피 한 잔 사 마셔도 부담하는 건 여러분인데 여러분이 그 세금을 세무서에 내는 게 아니라 그 커피 한 잔 마시면 커피 가게 사장님한테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받은 커피 가게 사장님이 세무서에 납부하는 납세자가 되는 거고 우리는 부담한 담세자가 되죠. 그래서 담세자와 납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형식이 부가가치세법이고 직접세라는 것 나중에 이제 저와 같이 공부할 소득세나 법인세 같은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도 난데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도 나인 거예요. 그게 우리 직접세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 중요한 특징이 물세. 비교할 수 있는 게 인세. 자, 이 부가가치세는 누가 사냐에 대한 거에는 아무런 포인트가 없고 그냥 과세 대상 물건이면 과세 대상 물건이라는 건 면세품이 아닌 물건이라고 하면 전부 다 그 물건의 거래 가격의 10%를 부과하는 물건의 세금이 붙는 거지 사람한테 붙는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단일 세율. 우리나라는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수출한 재화나 이런 것들 제외하고는 10%죠. 그럼 비교할 수 있는 게 누진 세율 제도라는 게 있죠. 또 이야기하는데 이 앞에 우리가 이 앞이 아니고 미래에 공부할 소득세나 법인세나 이런 것들은 인세로 누진 세율 제도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부가가치세는 그냥 물건의 10% 이게 물세고 단일 세율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는 일반 소비세죠. 이거하고 비교할 수 있는 게 개별 소비세가 있었어요. 개별 소비세는 세금을 부과할 항목들을 세법 법전에 적어 놓고 그리고 그게 적혀 있는 거는 과세하고 적혀 있지 않으면 과세하지 않는다라는 건데 일반 소비세는 반대로 이 세금을 부과하지 않을 항목만 적어 놓고 그리고 그 외에는 전부 다 부과하라는 게 일반 소비세예요. 그럼 우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말라는 항목이 면세 항목이죠. 그래서 그 항목에서 우리가 본 걸 제외하면 모두 다 세금을 부과해야 되는 형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 부가가치세는 다단계 거래세의 형태를 가지고 있죠. 다단계 거래세라는 건 여러 거래 단계에서 사업자가 창출하는 부가가치만큼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린 다단계 거래세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리고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쓰죠. 이거하고 비교할 수 있는 게 전단계 거래액공제법. 우리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우리가 계산을 하지 매출 가격에서 매입 가격을 뺀 금액에 세율을 곱하는 방식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업자가 사업자의 단계에서 신고하기 전에 10%든 0%든 곱해서 세액을 산출해서 직접 우리 신고하고 납부하라는 게 부가가치세의 입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 소비지국 과세 원칙이 구현하고 있죠. 비교 반대가 얘는 생산지국 과세 원칙. 우리는 국제적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소비지국 과세 원칙을 구현하고 있어요. 소비지국 과세 원칙이라는 건 수출하는 나라는 세금을 부과하지 말고 수입하는 나라가 자기 나라 세율에 맞춰서 세금을 부과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수출하는 물건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 위해서 0%의 세율을 적용해서 쓰고 있는 거고, 그럼 반대로 수입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세금 부과하기 위해서 세관장이 부가가치세 10%를 받으면서 우리나라에 물건을 세무양서 발행해주고 유입시켜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수입하는 나라가 물건 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소비지국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생산지국 과세 원칙은 반대인 거죠. 이게 우리 부가가치세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지금 왼쪽이 우리 부가가치세법의 내용이고 오른쪽은 비교할 수 있는 거, 반대라는 생각이 아니고 비교할 수 있는 거. 자, 그럼 부가가치세 계산 구조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자, 우리는 매출 가격에서 매입 가격을 빼서 부가가치를 구하는 걸, 얘를 우리는 공제법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뭔가를 빼는 걸. 그럼 매출 가격에 매입 가격을 빼고 여기에 세율을 곱해주면 부가가치세가 되고, 얘를 전단계 거래액 공제법이라고 표현할 거예요. 잠시만요. 자, 글자를 조금 크기가 너무 큰 것 같아. 자, 이 정도 크기에도 글자 잘 보이나요? 잘 보여요? 저는 우리 반이 아닌가? 오늘 분이 오셨는데 뒤에서 이 컴퓨터를 하고 있는 거 보니까 화면에 글자가 엄청 크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모습을 모르니까. 그래서 글자를 좀 줄여도 될까요? 그랬더니 우리 집에는 모니터가 더 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마음껏 줄여라 그러시던데. 자, 그럼 지금 이 부가가치세를 구하기 위한 이 공식을 세율을 이렇게 곱하 괄호를 풀어보면 매출 가격에 세율을 곱하고 매입 가격에 세율을 곱한 이 금액을 빼면 부가가치세가 나온다고 할 수 있는데, 이 매출 가격에 세율 곱한 걸 우리는 매출세액이라고 하고, 그리고 매입 가격에 세율을 곱하는 걸 매입세액이라고 하고, 이걸 빼면 부가가치세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는 이걸 우리는 전단계 세액공제법이다라고 하는 거고, 우리 부가가치세법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는 방식을 쓰는데, 그런데 이 매입세액은 그냥 해주는 게 아니고 세금 계산서에 의해서 확인되는 매입세액을 공제해주는 방식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가가치세법은 특징이 전단계 세액공제법이라고 했죠. 전단계 세액공제법이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는데 법전에 적혀 있는 거로는 그냥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라가 아니라 매출세액에 세금계산서에 의해 확인되는 매입세액을 공제하면 납부할 세금인 부가가치세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전단계 거래액공제법이랑 세액공제법이랑 계산했을 때 세금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계산의 편리를 위해서 이 방식을 선택을 한 거예요. 이 방식을. 미래 여러분들이 부가가치세법에 대해서 학문적으로도 공부를 할 일이 생기면 학문적으로 갈 때는 창출되는 부가가치를 계산을 해내는 게 학문적으로 앞뒤가 맞아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런 방식으로 계산을 하고 있어요. 학문적으로 공부를 하면. 그렇지만 우리 실무적으로는 세액에서 세액을 빼는 방식을 하는 게 훨씬 더 용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법에서는 이 방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부가가치세의 계산 구조를 좀 가지고 보면 우리가 사업자가 공장이 있고 도매상이 있고 소매상이 있고 최종 소비자가 있는 이런 4단계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게요. 그럼 이 공장에서 도매상한테 팔고 또 도매상이 소매상한테 팔고 그리고 최종 소비자는 그 물건을 사쓴다고 봤을 때 공장이 그 이전에도 당연히 물건을 사왔겠지만 그 이전으로 가면 계속 끝없이 가야 되니까 그냥 공장은 공짜로 생긴 물건으로 도매상한테 물건을 판다고 볼게요. 그럼 공장이 공짜로 생긴 물건을 가지고 자기가 부가가치를 1,000원을 창출하고 싶은 거예요. 1,000원을 남기고 싶으면 공장은 도매상한테 물건을 1,000원 받고 팔면 되겠죠. 1,000원 받고 그럼 도매상은 1,000원에 받으면 되는데 중요한 건 이 공장이 과세사업자라는 거예요. 과세사업자. 그럼 이 과세사업자는 거래 징수의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거래 징수의 의무라는 건 자기가 공급하는 물건 가격의 10%를 받아서 세무서에 납부해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거래 징수라는 표현만 쓰면서 의무라는 걸 실무자들이 말하는 이유가 이 10%를 받지 않으면 지금 제가 공장이 도매상한테 1,000원만 주고 1,000원의 물건 팔아서 1,000원만 받았는데 이 물건이 과세품이고 과세관청이 알면 100원을 받은 걸로 해서 100원 가지고 오라고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나는 1,000원을 못 남기게 되겠죠. 공짜로 생긴 건데 1,000원 받아서 100원을 세무서에 주면 그렇기 때문에 나는 100원의 부가가치세를 꼭 받을 거예요. 그럼 도매상 입장에서는 지금 1,100원의 물건을 사게 돼요. 아래 있는 도매상 입장에서는. 그럼 도매상 입장에서 1,100원에 사게 되는데 공장은 이 1,100원을 받아서 자기가 가지는 게 아니라 거래징수의 의무라는 건 너 1,000원에 팔았네. 1,000원 남기려고. 그러면 1,100원 받아서 100원을 세무서에 내고 넌 1,000원 그냥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지금 세무서에 100원을 내게 되겠죠. 그죠? 자기 거 아니니까. 그럼 1,100원 받아서 100원을 내준다는 거예요. 얘가 사업자니까 부당하면 안 된다고 말하든 아니면 면세사업자라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나 면세사업자라서
부담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든 아니든 누구든지 간에 무조건 100은 받는 거예요. 다 받고 나서 이 도매상은 자기가 이걸 부담하면 안 되는 사업자니까, 그럼 나 사업자니까 1100원 줄 테니 100원 받았다라는 증빙으로서 이걸 이제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는 거예요. 그럼 이 도매상은 세금 계산서에 의해서 확인되는 1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도매상은 1100원 줬지만 100원을 돌려받을 거니까 그럼 1000원의 물건을 산 거랑 같은 효과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제시하는 이제 경우들이 있죠. 표현할 때. 근데 상대방이 제시 안 하고 꼭 보면 세무계산서 해주세요. 그러면 사조 등록증 보내주세요. 그러는데 세법법전에는 사업자 등록증을 제시하면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할 때 이런 표현들이 적혀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나는 과세 사업자다. 나는 사업자니까 이 부가가세 줬다는 증빙을 다오라는 뜻이 사업자 등록증을 제시하고 이런 거의 표현이에요. 자, 그럼 이 도매상은 이제 1000원에 1100원에 샀지만 100원을 돌려받을 거니까 1000원의 물건을 샀고, 이 도매상도 부가가치를 1000원을 누리고 싶어요. 자, 이렇게 하니까 노래 잘 안 들어오네. 자, 그럼 자 1000원에 산 거를 1000원에 남기고 싶으면 2000원에 팔면 되겠죠. 2000원에. 그럼 2000원에 파는데 얘도 과세 사업자예요. 왜냐면 과세품 사와서 이거 판다 그랬잖아요. 그럼 얘도 과세 사업자겠죠. 과세 사업자는 자기가 판매하는 물건 가격의 10% 무조건 받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도매상에 자기의 가치 증가분만큼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200원을 받아서 세무서에다가 줄 거예요. 그럼 200원은 받아서 세무서에 주는 거고 100원은 내가 공장한테 줬던 거 세금계산서에 의해서 확인되는 걸 빼는 건데, 우리는 전단계 세액공제법이기 때문에 세무서에는 우리는 매출세액 200원 빼기 매입세, 공제되는 매입세액 100원을 빼서 100원을 세무서에 납부할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소매상도 사업자이기 때문에 얘도 부담하면 안 되니까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받고, 그럼 2200원에 샀지만 200원을 돌려받으면 2000원에 산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 2000원에 샀는데 이번에 이 소매상도 1000원을 남기고 싶으면, 그러면 이 소매상도 3000원에다가 2200원에 샀지만 200원 돌려받을 거니까 2000원에 산 거고 1000원에 마진 남기기 위해서 3000원에 파는 거예요. 그럼 얘도 과세 사업자니까 과세 사업자는 그 누구한테 팔든 간에 우리는 부가가치세 거래 징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소매상은 세무서에 300원의 부가가치세를 받고 자기가 부담했던 200원을 빼고 나머지 100원을 우리는 돌려받는다고 보면 되겠죠. 그죠? 자, 다음 이제 이 최종 소비자는 그럼 3,300원에 샀는데 얘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 납세 의무자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최종 소비자는 마지막으로 3,300원의 소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럼 이 최종 소비자는 이 사업자들은 1000원씩만 남겼죠. 1000원씩만. 그리고 세금이 300원인 거예요. 세무서가. 그래서 최종 소비자는 물건 가격 3,000원과 부가가치세 300원을 자기가 부담한 거고, 그럼 이 최종 소비자는 지금 부가가치세를 부담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담세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가져다 준 건 이 300원을 소매상이 100원 가져다 줬고 도매상이 100원 가져다 주고 공장이 100원 가져다 줬죠. 얘는 매출 가격인데 공짜로 생긴 거라 했으니까 저 구조대로 하면 세액이 없었잖아요. 매입세액이. 그래서 그냥 100원인 거였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납세자가 되는 거죠. 우리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납세자는 납세 의무자의 줄임말이고 납세 의무자를 사업자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자,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좀 쉬었다가 또 계속 이제 이걸 가지고 이 사업자 형태를 계속 변형을 주면서 좀 더 볼게요. 자, 쉬었다 합시다.